이제 연애랑 결혼과 관련된 법률 문제인데요. 이제 보통 연애를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연인 간에 금전거래하고 헤어진 경우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거고, 데이트 폭력 이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두 가지는 간단하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법률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들, 그리고 결혼하면 이제 변경되는 법률 관계에 관한 내용, 그리고 이제 이혼할 때 어떤 것들이 문제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데서 기본적인 것만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자기소개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결혼하신 분은 없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미혼자 기준으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 연인 간의 금전거래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적인 연애를 하다 헤어지신 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보통 비정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헤어지신 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 그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겠죠. 이제 사귀다가 헤어지게 됐고, 남자가 이제 헤어지고 보니까 연애를 하면서 너무 큰 돈을 써서 이 돈을 반환받을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보통 문제가 되는 경우는 생활비를 같이 쓴 경우, 뭐 마트에서 장을 본다든지 뭐 선물, 뭐 간단하게 백화점에서 쇼핑을 했다든지 이런 돈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 생활비 문제가 될 거고, 이제 여자친구가 보증금이 없다고 해서 보증금으로 빌려준 경우,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가 카페를 차린다고 해서 8천만 원 돈을 준 경우, 그리고 여자친구가 급하게 카드값을 막아야 된다고 해서 500만 원을 건네준 경우, 뭐 생일이라고 해서 명품 가방 사줘서 400만 원이 들었다, 이 정도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연인 간의 금전거래 같은 경우는 사실 연인 간에 문제가 되는 이유가 보통 차용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보통 돈을 주면서 빌려주는 돈이니까 반드시 갚으라는 약속을 받지 않고 빌려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생활비, 전세보증금, 아니면은 사업상 필요하다고 해서 주는 돈, 정말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는 경우, 고가의 선물을 사주는 경우, 이렇게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차용증이 없기 때문인데, 그 주변에서 혹시 뭐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전혀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 1번부터 5번의 케이스가 전부 다 동일하게 뭐 받을 수 있다거나 받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아니고, 이제 혹시나 연인 간에 금전 거래가 있을 경우에 이런 사항은 주의를 하셔야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때 주의해야 될 상황이 한 7개 정도 있는데, 우선은 연인 간 차용증을 쓰는 게 가장 좋겠지만, 뭐 사실 연인이 아니라 친구라고 하더라도 차용증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차용증을 받지 못한다면 이 정도는 체크를 해놔야 나중에 소송으로 가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첫째로 돈을 줬다는 증거 정도는 남겨두셔야 되는데요. 특히나 현금으로 주는 경우, 그 뭐 통장에서 바로 100만 원 인출해서 직접 건네는 경우에는 돈을 줬다라는 증거 자체가 없을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돈을 받았다고 인정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계좌이체 같은 것을 이용해서 돈을 줬다는 증거 정도는 남겨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빌릴 당시의 상황이나, 혹은 이제 돈을 받을 때 이제 언제 돈을 줄 거냐, 원금 중 일부라도 줘라, 이런 대화를 하실 텐데, 그런 대화를 할 때 몰래 녹음 정도는 해두시는 게 좋아요. 이 몰래 녹음을 하는 게 혹시 이제 뭐 불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내가 대화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녹음을 해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녹음을 해서 내가 빌려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빌려주셨거나, 혹은 언제 줄 거냐, 뭐 상대방이 금방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은 그건 역시 대여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을 생각하셔서 녹음을 해두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차용증이 없는데 이거 그냥 돈 준 걸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차용증 없이도 대여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실제로 소송에서도 카카오톡 메시지가 캡처로 증거 자료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통화 녹음도 어렵다, 녹음 못했다 하시면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언제 돈을 줄 건지 일부라도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캡처로, 이제 뭐 보통 유도신문이라고 하죠. 그런 유도신문을 해서 그 캡처를 해서 증거로 만들어 두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전의 사용처도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케이스에서 본 것처럼 생활비, 같이 뭐 밥 먹고 쇼핑하는데 쓴 돈이다 라고 하면은 이걸 대여로 인정받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 생활비 자체, 일반적인 경우 생활비는 증여의 의미지 대여로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생활비로 준 경우에는 대여로 볼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 카드값을 급하게 막아야 되니까 돈을 달라, 이거는 일반적으로 대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전의 사용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셨는지도 증거로 만들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연인 간의 그 금전거래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1,000원이라도 이자를 꼭 받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그 이자를 받았냐 안 받았냐에 따라서 증여냐 대여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곤 하거든요. 그래서 1,000원이든 100원이든 꾸준하게 이자를 받았으면은 그 부분은 대여로 인정될 수 있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일부라도 이자를 반드시 받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6번째 보면은 이제 얼마나 사랑이 깊은지도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판례를 보면은 그 이제 보통 썸 탄다 그러잖아요. 사랑이 깊어지기 전에 썸 단계에서 돈을 빌려준 경우는 대여로 볼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둘 사이가 얼마나 막역한지에 따라서 증여냐 대여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이제 나도 먹고 살기 힘들다, 이거는 보통 이제 월급이 100만 원인 사람이 1,000만 원을 건네줬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그 자력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을 선뜻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 월급이 1,000만 원인 사람이 1,000만 원을 주는 것과 월급이 100만 원인 사람이 1,000만 원을 주는 것은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그 판단 기준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사례를 다시 넘어가서 보면은 동거하면서 사용한 생활비 1,000만 원 같은 경우는 대여로 인정받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 전세보증금이라거나 아파트 전세보증금 혹은 뭐 카드값을 갚아야 돼서 500만 원을 줬다라고 한다면은 그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은 대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단순히 목적에 비춰서 이건 빌려준 돈이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자를 지급받았는지, 둘 사이가 얼마나 끈끈한 사이였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증여인지 대여인지가 갈려질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3번처럼 사업상 필요한 돈, 뭐 카페 차리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줬다고 한다면 더더욱 뒤에서 말씀드린 그 체크 포인트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거예요. 다만 이제 뭐 5번 같은 경우는 명품 가방은 선물로 주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대여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연인 간의 금전거래에서 소송되는 경우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일반적인 연인 관계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고요. 좀 일반적이지 않은 관계에서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 불륜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돈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제 A라는 남성이 일본에서 활동하는 작가 B와 사귀면서 B가 남편과 이혼하거나 한국에서 기반을 잡아 함께 살자고 이야기한 것에 속아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4억 2천만 원을 줬고요. 2009년에는 이제 자신 소유였던 시가 9,500 상당의 오피스텔까지 소유권을 이전해줘서 총 5억이 좀 넘는 금액을 그 B에게 넘겨줬는데요. 당시 이제 A라는 남성 역시 결혼을 한 상태였고
B라는 여성 역시 이제 유부녀인 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형사소송까지 같이 진행이 돼요. 사기로 고소를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선 그 사기 부분도 혐의 없음이 나왔는데 이와 같은 경우 이제 이 남성이 사실 그 고소를 한 뒤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하기로 와이프가 알게 돼서 어쩔 수 없이 고소를 한 거다 이런 진술도 했었고 실제로 이제 그 작가 B는 실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A씨가 B의 작품을 몇 개 가지고 가거나 전시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B가 A에게 작품을 주기도 했기 때문에 이걸 사기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서 형사에서는 이제 혐의 없음이 나왔고 민사가 문제가 됐던 건데요. 민사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 이게 증여든 대여든 판단하지 않고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상 청구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기각을 했는데요. 불법 원인 급여라는 것의 의미는 원인이 불법한 법률 행위는 나라에서 보호를 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불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원이 왔다 갔다 한 것이기 때문에 받을 돈이 있든 뭐 더 받아야 되든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아예 판단을 안 하겠다.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 한 법률 행위는 보호를 해주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비슷하게 도박하라고 도박 자금으로 빌려준 돈 역시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거 역시 이제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해서 나라에서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비슷하게 요새 참 문의가 많이 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술집 여성과 연인 관계를 맺은 경우에요. 뭐 스폰서라고도 하죠. 요새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제 38살의 K씨가 서초구에 있는 모 유흥주점에서 접대부 A씨를 만나서 연인 관계로 발전이 됐고요. 이제 뭐 뻔한 스토리로 A씨가 접대부로 일하는 게 싫다고 해서 K씨가 접대부로 일하지 말고 나만 만나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K씨가 1억 원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눠주니까 그 A씨가 화가 나서 헤어지자고 한 거죠. 이 경우 역시 이제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가 됐던 사안인데 사기 역시 혐의 없음 나왔고요. 그 민사소송 제기하면서 이제 K씨의 주장은 A랑 결혼할 생각이었고 그래서 과거 청산을 돕기 위해서 거액의 돈을 지급했는데 결혼을 미끼로 돈만 가져갔다. 쉽게 말해서 뭐 사기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뭐 사기를 당한 건지 증여인지 대여인지를 전혀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룸사롱 접대부와의 관계는 성매매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유흥주점 접객원이 피고와 지속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서 성관계 맺는 것을 조건으로 총 1억 3천만 원 교부한 것은 그 선량한 사회풍속 위반이다. 법에서 보호해줄 수 없다라고 해서 반환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K씨는 또 한 번 주장을 했던 것이 물론 내가 성매매를 하면서 알게 된 여성에게 돈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이 더 큰 잘못을 했다. 나한테 결혼할 것처럼 속여서 돈을 받아갔기 때문에 여성 쪽 잘못이 더 크니까 돈을 반환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를 보면은 실제로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던 것은 A씨가 아니라 그 남성 K씨였다고 해요. K씨가 먼저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락도 자주 했고 그리고 이제 A가 그 접대부 일하기 싫다고 했더니 내가 1억 원 줄 테니까 나랑 뭐 결혼을 하자 이런 식으로 K씨가 먼저 제안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K씨의 전체적인 태도를 봤을 때 이것은 성매매를 위해서 돈을 준 것이고 딱히 A씨가 거짓말을 하거나 속여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두 가지 판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룸살롱, 뭐 술집 여자라든지 속칭 뭐 유부남 유부녀 간의 관계다 라면은 법원에서는 보호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청구도 판단을 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저번 시간에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그 데이트 폭력이 연인 간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주변에서도 관련된 상담을 많이 받고 있는데 보통의 이제 여성들은 그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는 보복이 두렵고 신고를 해봤자 큰 처벌을 받지 않아서 대처하기가 무섭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여자친구를 상대로 사귀던 남자 관계를 캐물으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징역 2년이 선고됐거든요. 그런데 보통 폭행이나 협박 같은 경우는 징역 2년까지 안 나와요. 잘 아시겠지만 요새 뭐 벌금이다 집행유예다 해서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비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재판부는 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사랑이라고 포장하지만 명백한 폭력이고 집착이다. 그래서 더 중형을 선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는 범죄 동기가 너무 명백하잖아요. 감정적인 것이 격해져서 폭력이나 뭐 협박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 동기가 명확하고 재범의 가능성도 많고 특히 보복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최대한 이제 형을 높게 하는 추세에 있고요.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된 건 중에 이제 반 이상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고 한 10% 정도는 구속이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여성들이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을 때 최근에 보호를 많이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 단계에서 신고를 하시면은 웨어러블 기계라고 해서 비상시 버튼 누르면 112에 위치 전송되는 기계를 지급받기도 하고요. 신변 보호 조치 요청을 하면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 근처에 경찰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신변 보호 조치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나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보신 것처럼 폭행이나 상해, 협박, 그리고 대부분 여자친구의 집을 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거 침입의 문제도 많죠.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연인 간의 데이트 폭력, 그 성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간이나 중강간이 성립될 수 있고요. 뭐 부부간의 강간까지 인정되는 마당에 연인 간의 이유만으로 그 정당화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범죄가 그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이제 특별법이 제정이 됐는데요. 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는 게 뭔지 아시죠? 어떤 거라고 아세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요. 동영상 뭐 촬영해서 반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딱 생각나는 사례가 어떤 게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파일 공유 사이트에 몰래 올리는. 그쵸. 이제 뭐 그 지하철 몰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몇 년 전에 워터파크 사건도 기억나시죠? 그 수영장 탈의실에서 몰래 카메라 들고 가서 촬영했던 것도 그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 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인데요. 사실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자친구랑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도 이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이제 혼자 집에 있을 때 보고 싶어서 촬영을 한다. 이거는 처벌이 될까요, 안 될까요? 혼자 보는. 네, 혼자 보기 위해서. 혼자 보기 위해서는 처벌 아니면 뭐 남자친구가 아니고 그냥 하룻밤 원나잇 상대였어요. 근데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어서 같이 호텔에 있으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처벌이 될까요? 100% 하지 않으면 처벌 안 돼. 혹은 사진을 찍었는데 찰칵 소리가 나서 뭐 하는 거냐 지워라 해서 지웠어요. 그럼 처벌이 될까요? 몰래 찍었으면 처벌될 것 같아요. 삭제해도 처벌이 될까요? 삭제하면 처벌 안 되지 않아요? 동의가 있었으면 당연히 처벌 안 되겠죠. 동의 없이. 예를 들어 뭐 뒷모습을 찍었다거나
다든지 처벌이 안 될 것 같으세요? 삭제를 하면 그 사실 이 부분이 그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 이게 범죄가 되어 하고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 남자친구의 나치 사진 촬영하면은 당연히 이제 동의가 없이 촬영하는 경우는 처벌이 되거든요. 이제 뭐 여자친구 사진 찍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동의가 있었냐 없었냐는 그 사람의 앞모습을 찍었냐 뒷모습을 찍었냐 얼굴이 나왔냐 안 나왔냐 뭐 이런 걸로 판단을 하는데 동의가 없으면은 뭐 부부 사이든 연인 사이든 상관없이 처벌이 되고요. 지우라고 해서 그 즉시 지웠어도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그 데이트 폭력의 한 종류라고 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범죄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남성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당연히 뭐 초범이고 중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벌금형에 그칠 수 있는데 촬영을 했다가 바로 삭제를 했어도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경찰서에 가서 범죄 사실 이야기하고 사진 촬영하고 뭐 사진 그 범죄자 찍는 것처럼 앞면, 측면, 뒷면 다 찍고요. 그리고 주소 변경될 경우는 경찰서에 가서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게 그 법이 바뀌어서 기간은 좀 단축됐는데 10년 이상인가? 그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이제 동의가 없으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의 나치 사진 찍어도 그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그런 피해를 입어서 신고를 하면은 단순한 벌금형에 그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범죄에 비추어 봤을 때는 처벌 수위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좋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범죄자는 신상정보의 등록, 공개, 고지가 되는데 신상정보의 등록이라는 거는 경찰서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 모든 범죄가 다 등록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뭐 경미한 범죄는 등록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뭐 사진을 촬영하는 그런 경미한 범죄 혹은 뭐 지나가는 뭐 사람 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냥 뭐 가로수길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술에 만취해갖고 지나가는 여자 엉덩이를 한 대 치고 간 거예요. 자기는 아무 기억도 못하고. 그런 경우도 당연히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남자친구로부터 그런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은 신상정보의 등록은 당연히 되고요. 이제 공개나 고지가 문제인데 공개는 성범죄자 이알림이 사이트 아시죠? 거기 가서 주소 입력하면은 우리 집 근처에 사는 성범죄자의 얼굴과 나이, 뭐 죄명 이런 게 떠요. 그래서 이제 성범죄자 이알림이 사이트에 등록이 되는 게 공개고 고지는 집 주변에 우편물이 가는 거예요. 이런 성범죄자가 살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런데 공개나 고지는 개인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말 중범죄, 강간이나 뭐 그 이상 같은 경우만 공개나 고지가 되고 대부분의 경우는 신상정보 등록으로 그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의 그 이제 예를 들어 뭐 엉덩이 한 대 때린 거 혹은 뭐 사진 촬영 한 번 한 걸로 등록이 되면은 남성들 입장에서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있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벌금형을 받거나 혹은 기소유예라고 해서 검찰에서 한 번 봐주는 처분을 내릴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성범죄자 그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것으로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요 삭제를 하면은 그 증거물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만약에 남자친구가 나 그런 적 없다라고 하면은 그 우선은 신고가 되면은 경찰에서 복구를 다 시키고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차라리 남자친구 여자친구면은 괜찮은데 이제 뭐 그냥 하룻밤 상대였다 하면은 여자가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신고를 해요. 그러면은 경찰이 바로 출동을 하거든요. 호텔로.
그러니까 성범죄 같은 경우는 긴박석이라고 해갖고 경찰이 더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휴대폰을 가져가거나 그런 경우 이제 남성들도 당황해서 자백을 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런 대부분의 경우는 촬영해도 네, 복구가 되는 게 대부분이다. 그리고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 네이버 클라우드 거기에 다 연동이 되죠. 그래서 그런 걸로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이제 경찰 쪽에서 다 뒤져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겠죠. 그리고 동의가 없으면 어떤 것이든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 이제 지하철 몰카 같은 경우는 여성의 뒷모습을 멀리서 찍었어요. 그러면 수치심을 일으키는 촬영이 아니다 해서 처벌이 안 된 경우도 있는데 보통 연인 간의 촬영이라고 하면은 뭐 성관계 도중이거나 혹은 뭐 속옷만 입고 있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수치심이 생길 수 있는 사진이니까 무조건 처벌이 되죠. 그리고 이제 성범죄자로 되면은 취업이 제한되는데요. 공공기관, 그 취업이 제한되는 것은 이제 교육기관과 이제 뭐 아동과 관련된 그 부분은 취업이 제한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선생님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고, 성범죄로 기소가 되면은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다니는 경우는 통보가 갑니다. 그래서 인사과 등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있는, 그러니까 특히나 성범죄 같은 경우는 이처럼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강해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법률이 최근에 많이 나와진 거지? 박근혜 정부부터 대폭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던 네? 이제 제가 봤던 사례 중에 와 정말 처벌이 세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던 거는 이제 직장 동료끼리 회식하면서 술을 많이 마셨고 집에 가는 도중에 키스를 한 거예요. 이제 남성은 술에 취해서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했고 여성은 내가 키스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다고 해서 강제추행이라고 신고를 했던 사건이 있었고 남성은 계속 무죄를 다퉜거든요. 그 선고가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 키스 총 3번 했어요.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한 10분 정도? 세월이나 강제가 돼요. 네? 힘으로 강제. 그 엘리베이터 CCTV를 보면은 어두워서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CCTV요. 그 이제 엘리베이터 앞이었는데 정확히는 안 보이는데 불이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피해자의 주장은 내가 발버둥을 쳤는데 잡고 안 놔줬다는 거죠. 그래서 불이 꺼졌다 켜졌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죄로 인정이 됐는데 형이 이제 뭐 제가 계속 세졌다고 했잖아요. 세진 거 감안해서 어느 정도 나왔을 것 같으세요? 보통 이제 뭐 뉴스에 나오는 판례나 기사 같은 거 보시면은 신상정보 등록 당연히 됐죠. 집행유예요? 네? 2년이요? 실형? 둘 다 유부남 유부녀였어요. 그럼 그렇게 뭐 나이 어린 학생도 아니었고. 진짜 징역 1년 정도? 징역 3년 6월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예상을 못했던 경우였어요. 이제 강간도 아니고 강제추행이고 이제 뭐 다 나이도 지긋하신 분들인데 뭐 형이 세봤자 저도 한 집행유예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3년 6월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심해졌다. 특히나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는 구속도 많이 돼요. 왜냐하면 여자친구한테 계속 쫓아가서 이제 본인을 사랑하니까 하는 행동이긴 한데 다시 만나달라고 좋은 취지로 가서는 안 만나준다고 하면 또 화가 나니까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니까 구속이 많이 되죠. 이제 예전처럼 뭐 그냥 훈방 조치하고 이런 풍습은 좀 많이 없어졌다. 이런 것을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연인관계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 결혼에 아까 관심 없으시다고 했지만 이게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아시는 게 좋아요. 결혼하기 전에 체크 포인트는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보통 호적 깨끗한지 확인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호적은 사실 없어졌어요. 이제 호적이라는 건 없어졌고, 그래서 이제 주민센터 가면은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혼인관계 증명서 같은 것들로 이제 서류 이름이 달라졌기 때문에 서류 발급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요새 보통 결혼하기 전에 서류 다 받아보는 문화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서류 떼보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경우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서류 발급을 정확하게 받으셔야 되는데,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뭐 예전에는 하나 떼면은 다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개인정보를 너무 과도하게 침해한다 이렇게 해서 좀 나뉘어진 거예요. 법이 바뀌면서. 그래서 이제 기본증명서 같은 경우는 본인의 신분상 변동사항이라고 해서 출생, 국적 관련, 친권, 친생, 부인, 계명 같은 것만 간단하게 나오고요. 가족관계 증명서는 부모와 자녀와 나 이렇게 3대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가 누구고 내 자녀가 누구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혼을 했는지 그런 부분은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 여부를 확인하려면은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되는데, 여기는 혼인과 이혼에 관한 사항, 그리고 뭐 배우자의 성명, 현재 혼인관계, 과거의 혼인관계까지 모두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받아보시면 되고, 뭐 입양 관련된 거 역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라고 해서 이제 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결혼할 사이라고 하더라도 떼우라고 얘기를 못하겠다 하시면은 혼인신고를 하시면 배우자 거를 직접 떼볼 수가 있어요. 부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시면은 직접 떼보시면 됩니다. 근데 직접 떼봤는데 돌싱이다. 그럼 이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혼하면은 억울하겠죠.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이 남편이나 와이프가 거짓말해서 결혼한 건데 이혼녀 되게 생겼네? 이러면은 억울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구제 수단이 혼인 취소 소송이라고 있어요. 이거 역시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피고 권땡땡 여성은 실제로 어떤 전수학교를 졸업했대요. 전수학교를 제가 찾아보니까 전문 고등학교 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그 이후에 한땡땡과 혼인해서 2명의 자녀를 낳은 뒤에 이혼을 했고요. 장땡땡과 다시 재혼을 해서 딸 1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또다시 이혼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만난 원고한테 자신이 대학교를 졸업했고 노처녀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혼인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혼이 아니라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학력과 혼인 경력, 출산 경력 이 3가지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사고에 빠져서 혼인신고를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제 혼인이 취소가 됐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나이랑 이름도 속였는데, 이후 이제 혼인신고를 하면서는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혼인신고할 때는 이름이랑 나이를 실제로 이야기를 해서 이 상위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저것만으로도 혼인 취소가 가능하다고 나왔던 판결이고, 혼인 취소가 됨과 동시에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결정이 나왔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혼인 취소와 이혼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혼은 기록에 남거든요. 과거의 배우자가 누구다? 그런데 혼인 취소는 기록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취소나 무효가 가능한 경우라면 이혼이 아니라 혼인 취소나 혼인 무효를 해야겠죠. 간단하게 보면은 혼인 무효 사유는 당사자 간의 혼인 합의가 없는데 일방이 혼인 신고를 한 경우나, 이제 8조 이내 혈족 사이 이 2가지가 있는데요. 특히나 그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는 최근에 어떤 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최근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아무 합의가 없는데 일방이 가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 그래서 이 경우는
당연히 그 서류 위조해가지고 혼인신고한 경우는 무효에 해당하는 것도 맞고, 예를 들어 둘이 결혼을 하기로 해서 너 혼자 가서 혼인신고해 하고 서류를 다 줬어요. 근데 서류를 준 다음에 일방이 마음이 바뀌었는데 혼자 가서 혼인신고했다. 그래도 무효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족관계에 관한 것이니까 일반적인 계약관계보다는 조금 더 당사자의 실제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됐든 신고 당시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으면 무조건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혼인 무효되는 게 제일 좋겠죠. 이 경우에는 기록에도 안 남고 제일 깨끗한 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비슷하게 혼인의 취소 사유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만 18세 이상 되어야 혼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 18세 미만인데 혼인신고하면 혼인 취소 가능하고요. 아까 또 이제 8촌 이내 혈족이면 혼인 무효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좀 더 넓게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뭐 사촌 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효와 취소의 다른 점은 무효는 처음부터 없었던 거고요. 취소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근데 유치원이 혼인신고 자체가 가능해요? 이게 사실 혼인신고를 할 때 일일이 확인을 하는 게 아니니까 가끔 이렇게, 왜냐면은 중혼도 취소 사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중혼 같은, 이게 뭐 국가기관의 착오로 혼인신고가 수리될 수도 있고요. 중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문제되는 게 외국에서 결혼하고 들어온 경우에는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중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혼인 당시에 부부생활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 있으면 알지 못한데, 아까처럼 출산이나 결혼 사유, 뭐 학력 이런 거 속인 경우는 이 경우에 해당하겠죠. 혹은 밑에 있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도 이 경우에 해당해서 취소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중매나 선으로 결혼을 하면은 그 사람의 스펙이 중요하잖아요. 뭐 나이, 학벌, 직업, 뭐 자산 상태 이런 걸 보고 결혼하는데, 중매로 만난 경우에 만약에 그런 스펙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고지했다고 하면은 저 밑에 두 가지 규정으로 혼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혼전 계약서, 결혼 전에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아마. 그 이제 혼전 계약서로 상담을 오는 경우는 남성과 여성의 경제적인 재력의 차이가 현저히 클 때, 예를 들어 남성의 집안은 몇백억대 부동산 재벌인데 여성은 평범한 집안에 그냥 뭐 월급 차곡차곡 모았던 평범한 여자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남성의 집안에서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고, 반대를 하는 이유는 이혼할 경우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혼하는 경우에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여자한테 받을 건 없고 우리 집에서 줄 건 많으니까 그러면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면 안 되겠냐. 보통 그런 경우에 이제 혼전계약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헐리우드 스타들 같은 경우를 이제 외국 사례를 보면은 이혼을 많이 하잖아요. 그쪽 동네는. 그러면 혼전계약서를 잘 작성해서 재산 분할을 가장 뭐 최소한의 범위로 했다. 트럼프 같은 경우도 이혼하면서 혼전계약서 잘 써가지고 재산 분할 많이 안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혼전계약서 이슈는 이제 외국에서 많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이혼을 하거나 재벌가에서 이혼을 할 때 혼전계약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없으시죠? 왜냐면 그 혼전계약서라는 게 결국에 이혼할 때를 대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혼전계약서의 유효성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계속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1번 보시면은 결혼하기 전에 앞으로 이혼할 경우를 대비해서 위자료 청구 안 하겠다 써라 해서 썼어요. 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위법해서 무효다 라고 해서 위자료 청구 가능하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자료도 포기하고 재산 분할도 청구하지 않겠다라는 문서 작성해라
하면은 이거는 이제 재산 분할의 사전 포기라고 해서 무효다라고 하는데요. 이 취지가 뭐냐면 내가 이혼할 당시에 재산 분할 뭘 청구할 수 있는지 본인도 모르잖아요. 내가 어떤 권리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포기하는 것을 유효로 인정해주면은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인정해줄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륜을 저지르면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이것도 무효다. 이게 무효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협의해서 이혼할 경우를 전제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상 이혼으로 가는 경우는 그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썼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까지 생각하고 쓴 건 아니다고 해서 예를 들어 뭐 1억을 주기로 했다 해서 1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건 아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협의 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우리 이제 이혼하자. 이혼할 때 너 나한테 재산 분할 얼마 해줄래? 뭐 1억 해줄게. 그럼 1억 받고 끝내자 했는데 결국에 협의 이혼이 안 돼서 재판으로 간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저 서류는 무효다. 왜냐면 협의 이혼이 될 줄 알고 쓴 거지 재판상 이혼이 될 줄 알고 쓴 건 아니다. 해서 굉장히 그 혼전 계약서라든지 혹은 그 부부 간에 작성한 서류의 유효성에 대해서 거의 뭐 인정을 안 해주는 것이 많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사례처럼 그 100억 뭐 몇백억대의 자산가 남자와 평범한 여성이 결혼을 했을 경우에 남성이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냐 이렇게 좀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굳이 혼전 계약서와 비슷한 내용으로 유효성을 인정해주는 게 부부 재산 계약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좀 대부분 많이 이용을 안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부부가 혼인 성립 전에 그 혼인 신고하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약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재산이 누구한테 귀속이 되고 누가 관리하고 생활비를 누가 부담하고 그리고 이제 일상 가사에 있어서 연대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까지 제한하겠다 이런 것들을 규정할 수 있다라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데요. 이거는 혼인 신고하기 전에 미리 두 분이 합의를 하셔야 되고 혼인 신고하기 전까지 등기를 해야 돼요. 좀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좀 실효성이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사례 같은 경우는 그 남성과 여성이 혼전계약서 작성을 못해도 혼인 성립 전에 내가 갖고 있던 재산 내 걸로 하고 너가 갖고 있던 재산 너 걸로 하자 이 정도의 계약은 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여기서 이제 유효하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처는 재산관리 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하거나 재산관리 나 혼자 한다 이거는 일방에게 불리한 계약이에요. 그래서 일방에게 너무나 불리한 계약은 민법상 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는 하나마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계약 내용을 정하는 경우는 등기까지 하면은 우리 둘만의 약속이 아니라 제3자에게도 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하면은요, 부부 별산제라고 해서 남편 명의로 들어온 재산은 남편 거, 와이프 명의로 들어온 거는 이제 와이프 거, 이게 원칙이긴 한데요. 소유가 불분명할 경우, 뭐 예를 들어 침대나 냉장고 사면은 누구 명의란 게 없으니까 그런 것은 공유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부 별산제라는 게 이혼할 때는 사실 유명무실하긴 해요. 이제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혼인이라고 하면은 되게 로맨틱하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반드시 알고 이런 책임감을 가진 상태에서 결혼을 진짜 할 거냐, 저는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결혼이 쉽게 못할 것 같은데요. 우선은 부양 의무하고 동거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동거 의무는 당연히 같이 살아야 되는 거고요. 같이 살지 않으면은 당연히 부양 의무 위반도 되겠죠. 부부가 같이 살지 않고 일방이 가출했다. 그럼 부양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동거 의무라는 것은 넓게 해석을 하면은 부부 관계, 뭐 성관계 같은 것도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거부하면 이혼 사유가 되고 그래서 손해배상 위자료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라는 거는 이제 이혼할 때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부 별산제여서 각자의 재산으로 귀속이 되긴 하지만 이혼할 땐 기여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월급을 받아오든 부동산을 사든 와이프가 집에서 집안일만 하든 어쨌든 서로 도와줬다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그래서 재산 분할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누가 더 일을 많이 했고 누가 돈을 더 많이 벌었고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 뭐 이제 재산 분할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어쨌든 결혼을 할 때는 내가 번 돈을 이 사람하고 같이 공유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좀 속 편하다. 네, 그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결혼을 하셔라. 그리고 이제 정조 의무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한눈 팔지 말라는 의무인데 이거랑 관련해가지고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간통죄가 폐지됐는데도 정조 의무를 지켜야 되냐 또 이런 의문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정조 의무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가사 대리권이라고 해서 결혼하시면은 서로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리고 일상가사와 관련된 것은 서로 대리가 가능하고요. 책임도 같이 져야 돼요. 예를 들어 이제 와이프가 교사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살 집을 구입을 하면서 대출을 받는데 와이프가 공무원이어서 대출 이율이 더 낮기 때문에 와이프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도 그것은 이제 일상가사를 하면서 발생한 채무이기 때문에 둘이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판례에 따르면 이제 와이프가 남편 진급시험 준비 비용이 없어서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렸다. 그 경우에도 남편이 같이 변제를 해야 된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배우자의 상속권 문제인데요. 이제 당연히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사망을 하면 상속권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있는 경우는 아이랑 엄마가 같이 상속인이 되고요. 이제 아이가 없는 경우는 부모님과 배우자가 같이 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배우자의 상속권은 1.5배예요. 이제 다른 자식들이나 부모 같은 경우는 1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부모님과 배우자다 하면 1.5대 1대1 이런 식으로 상속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상속권이 가장 크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혼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가 생기는 것인데요. 아이가 생기면은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그 둘의 관계가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아이를 이제 임신을 하는 것을 훨씬 더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아이가 20살이 될 때까지 부모에게 모두 책임이 있고 회피하는 경우는 형사처벌도 가능하거든요. 뭐 아동학대죄라고 해서 엄마도 애 안 키운다고 하고 아빠도 애 안 키운다고 하면 부모가 처벌받아요. 그래서 이제 정조 의무랑 관련해서 간통죄가 없어졌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해줘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유부남과 애정행각을 벌여서 아내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근데 뭐 애정행각만 했지 간통은 안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에도 위자료를 줘야 될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례 중에 업무관계로 알고 지낸 A랑 B가 8개월간 110회에 걸쳐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전화통화를 했다는 게 걸렸어요. 와이프한테 1일 25회까지 연락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요. 뭐 둘이 실제로 간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증거가 없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여성은 문자 메시지 내용은 이제 동료 간에 고맙다 뭐 이런 감정 표현을 과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유부남인지도 몰랐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이제 와이프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위자료를 줘야 된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부부간에 지켜야 되는 정조 의무는 간통이 아니에요.
연애만 해도 이 책임이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이성과 문자를 주고받고 전화통화 자주 하고 어디 여행을 둘이 갔다 뭐 이 정도만 돼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내연남한테 사랑한다고 문자 보낸 대가로 위자료 500만 원 지급 책임 나왔던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자료의 액수는 간통을 했냐 안 했냐, 연애만 한 거냐, 간통까지 했냐, 아니면 이로 인해서 둘이 실제로 이혼을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액수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질문이 있는데요.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작년에 많이 들었는데 네. 그러면 간통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진 거는 아니고 이제 네, 형사처벌만 안 된다는 의미고 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는 간통에 이르지 않고 이것처럼 그냥 연애만 해도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통죄가 있냐 없냐랑 손해배상 청구는 아예 별개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실무상 좀 불리해졌다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 남편이 어떤 여자랑 모텔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간통죄가 있을 때는 경찰한테 신고해서 현장을 급습하는 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죠. 경찰이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그러면 간통이라는 게 그 형사상의 그런 개념인 건가요? 네, 간통죄에서 말하는 간통은 이제 성관계를 했냐 안 했냐의 문제죠. 그리고 민사에서 말하는 정조 의무는 성 의무가 아니고 타인에게 눈을 돌렸냐 안 돌렸냐, 연애를 했냐 안 했냐,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의무를 세게 위반했냐 적게 위반했냐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사실 간통죄가 폐지됐을 때 그 폐지 이유 중에 하나가 간통죄로 처벌되려면은 성관계 유무가 입증이 돼야 됐었거든요. 그냥 연애한 걸로는 간통죄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증거가 얼마나 엄격했냐면요, 성관계 동영상이 없으면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배우자들이 블랙박스 같은 녹음된 것을 이제 보고 증거로 내는데, 이제 녹음된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 신음소리 같은 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성관계 한 거다 해서 신고를 해도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신음소리만으로 성관계 했다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간통죄는 그런 폐해가 있어서 사실 뭐 그런 이유 중에 하나로 폐지가 됐었던 것이고, 당연히 만약에 이런 소송에서 신음소리가 들린다 해서 증거로 내면은 이런 경우는 손해배상액이 인정이 되겠죠. 왜냐하면 굳이 성관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이혼을 하거나 이런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자 메시지, 전화통화 내역 같은 것만 있어도 충분히 손해배상 받을 수 있어요. 최근에 사실혼 이슈가 많아요. 왜냐하면 최근 신혼부부들은 결혼하고 바로 혼인신고 안 하잖아요. 한 뭐 1, 2년 있다가 혼인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동거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사실혼으로 보호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은 동거한다고 해서 전부 사실혼이 아닌 거는 다 아시죠. 그래서 사실혼 같은 경우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실제로 부부 공동 생활을 하고 있어야 돼요. 혼인의 의사는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상견례를 실제로 했는지, 가족 행사에 서로 참여를 하는지, 호칭을 뭐라고 단순히 뭐 오빠라고 부르는지 여보라고 부르는지 이런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부부 공동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건 이제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있는지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혼이라고 인정이 되면은 사실혼 파탄될 경우에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모두 가능하고요. 일방이 부양해주지 않을 경우에 부양료 청구까지 가능해서 법적으로 보호를 좀 많이 받긴 해요. 동거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보호가 안 되죠. 저 셋 중에 청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혼으로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동거보다는 법률적으로 보호를 많이 받지만 법률혼에 비하면은 사실 보호를 많이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사실혼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좀 여자가 불쌍하다고 느꼈던 게 어릴 때부터 연애를 하다가 동거를 시작하면서 사실혼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둘 다 제대로 된 직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둘이 음식점도 같이 해봤는데 잘 안 되고 이제 뭐 여자는 연예인 지망생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연예인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사실혼 관계로 쭉 살다가 남자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사실혼 관계가 그냥 끝난 거예요. 그 여자의 추측으로는 남자가 이제 바람이 난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런데 법률혼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바람난 남자가 이혼해달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홍상수 같은 경우 이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사실혼은 그런 보호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남자가 다른 여자가 생겨서 집을 나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이제 그 여성분은 이제 자기는 연예인도 못하고 나이가 들어서 결혼 정년기도 지나서 결혼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힘들어 하셨는데 법적으로 구제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손해배상 정도? 사실은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정도는 받을 수 있는데 아무리 그 남자가 쓰레기라고 해도 3천만 원 이상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럼 3천도 큰 돈이긴 하지만 그 자기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고 아무런 뭐 재산 분할 그때 뭐 받을 것도 없었고요. 둘 다 가난했으니까. 그래서 좀 굉장히 여성이 좀 불쌍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여자들이 더 혼인신고를 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처럼 법률혼 같은 경우는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지만 사실혼은 남자가 손해배상만 해주면 언제든지 끝낼 수 있다는 게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혼은 아까 제가 상속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상속분도 크고. 그런데 사실혼은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끝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사실혼 배우자가 재산 분할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 사실혼 배우자 사망한 경우에 상속은 안 받아도 재산 분할 받으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반 당사자 사망하면은 재산 분할도 안 돼요. 그래서 사망한 경우는 그냥 아무것도 못 받고 헤어질 수밖에 없다. 그 이제 뭐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사실혼 관계 갖는 경우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자녀들이 혼인 신고하는 거 반대하는 거예요. 상속이나 뭐 재산 분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외자예요. 그래서 뭐 혼인신고를 좀 미루고 있었다. 근데 임신을 했다고 하면 바로 혼인신고하는 게 좋겠죠. 이 혼외자로 되면은 남편의 그 호적에 못 올리거든요. 그래서 호적에 올리기 위해서는 그 친생자 존부 확인의 소라고 해서 소송을 통해서 남편의 유전자와 아이의 유전자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아야만 남편의 그 호적 밑에 아빠다 하고 올릴 수가 있어요. 엄마는 이제 당연히 엄마 몸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런 절차가 따로 필요 없는데 혼외자가 되면은 그런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된다는 그런 좀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새 이제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 잘 안 하니까요. 결혼식까지 마치고 혼인신고 하기 전이었는데 3달 만에 파탄이 난 거예요. 이와 같은 경우에 이제 남성 쪽에서 예물비, 결혼식 뭐 하면서 들어갔던 돈 해서 몇 억 정도 들어갔으니까 돌려달라 뭐 이런 청구를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혼도 혼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혼인이 이미 유효하게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유효하게 지속이 되었던 이상 예물비 같은 거 돌려받을 수 없다. 뭐 그런 이슈가 있었다는 점은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겠죠. 결혼식까지 하고 혼인신고 우리 좀 이따 하자 해서
그 배우자 말만 믿고 계속 살았는데 혼인신고를 안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임신을 했는데도 남자가 혼인신고 안 해줘요. 이런 경우에 이제 일방이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사실혼 관계 존부 확인의 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일방이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 지금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확인을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정이 되면은 혼자 가서 혼인신고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소송을 하는 도중에 사실혼 관계 파탄됐으면 기각이 돼요. 근데 이 소송을 해서 소송할 때까지 혼인신고 안 해주는 경우라면 사실 소송까지 한마당에 같이 살기 좀 힘들지 않을까. 좀 뭐 유명무실하다 이런 경우는 거의 그만 살자 뭐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런 제도도 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인데 혼인신고 안 해준다고 버티면은 이런 소송이 있다 이 정도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런 제도가 있는 이유는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한 명이 죽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연금 같은 것을 받기 위해서 이런 소송을 해서 사실혼 관계 있었다는 확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은 네 돈 내 돈이 의미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부부간의 재산은 특유 재산 제도가 원칙이기 때문에 남편 돈은 남편 돈이고 와이프 돈은 와이프 돈인 거는 맞아요. 다만 이제 부동산을 사면서 예를 들어 남편이 부동산을 사는데 와이프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그 부동산을 구입했다든지 아니면 돈을 서로 남편 돈 얼마, 와이프 돈 얼마 해서 샀는데 명의는 남편 명의로만 했다든지 이런 사정이 있으면은 명의는 남편 명의지만 실질적으로는 둘이 같이 소유한 거다. 뭐 이렇게 특유재산이 번복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 단순히 내가 도와줬다거나 내조를 했다. 이 정도만으로는 남편의 재산을 내 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다만 이제 재산 증식에 노력을 한 경우는 인정이 되는데 재산 증식이라고 하면 뭐 재테크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남편의 부동산을 관리해주면서 재테크를 해서 시세를 높였다. 이런 경우는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인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할 때 아파트 공동명의로 해달라 뭐 이런 걸로 많이 싸우잖아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부부간의 명의신탁이 유효해요. 그래서 그냥 남편 명의로 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부부끼리 같이 소유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인정이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심리적으로 공동명의로 해주는 게 고마운 거지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공동명의인지가 중요하진 않고 다만 그 당시에 정말 문제가 되면은 보통 여자가 혼수를 해가고 뭐 남자가 집을 해오고 이런 문화가 있어서 남편이 명의는 내 명의로 해야겠다고 하면은 자기가 혼수를 하면서 얼마 정도 썼다 이런 영수증 같은 거를 좀 정리를 해두시는 게 더 차라리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1번부터 3번까지가 저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게요. 어차피 혼인 생활이 유지가 되는 동안은 이 재산 내 재산 다툴 이유도 없어요. 이제 이혼해서 재산 분할할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건데 재산 분할할 경우는 처의 가사 노동만으로도 기여도를 인정해서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와이프가 재산 증식, 재테크에서 돈을 많이 불려놨다. 뭐 채무 분담도 해주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줬다 하면 당연히 기여도가 인정이 되지만 그냥 와이프는 집안일만 했어요 이렇게 하더라도 기여도가 인정이 돼서 재산 분할이 가능하고 재산 분할을 받을 때 공동명의냐 단독명의냐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신혼부부가 싸우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뭐 재산 분할할 경우는 주부였어도 재산 분할 많이 해주고 요새 결혼 생활 한 10년 정도 하면은 5대5까지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뭐 가사 노동만 하는 처의 입장에서는 걱정할 게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바깥 생활을 많이 하는 남편들은 이런
생각을 조금 더 해보고 결혼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재산 분할이 진짜 많이 인정이 돼요. 5대 5면은 엄청 큰 거거든요. 그리고 뭐 나중에 퇴직금이나 연금까지도 분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에 경제권을 쥐고 있던 사람은 손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뭐 이혼을 해서 이혼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낳고 살다가 이혼할 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결혼 생활을 하는데 조금 더 신중히 결정을 내리고 유지를 해라, 이런 측면에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혼을 하는 방법으로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으로는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없어지는 거지 부모로서의 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권리이자 의무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녀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가장 크게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 교섭권,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아이가 있는 경우는 뒤에 있는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 교섭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요. 우선 가장 간단하게 협의 이혼으로 이제 혼인 관계를 끝낼 수가 있는데요. 협의 이혼을 하려면은 둘이 같이 가정법원에 가서 저희 이혼할 거예요 해서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요. 부부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제 이혼 숙려 기간이라는 게 생겨서 아이가 없을 경우는 1개월 뒤에 다시 가정법원에 가서 숙려를 해봤는데 이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아이가 있는 경우는 3개월 동안 이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시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하겠습니다 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라고 해서 동영상 강의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 수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3개월 이내에 협의 이혼 확인서 등본을 받고 구청에 가서 이혼 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 성립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혼 숙려기간 경과되고 둘 다 확인서를 받았는데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이혼 성립이 안 돼서 동일하게 저 절차를 다시 거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혼할 때 뭐 재산에 대한 문제를 전혀 생각을 안 했다, 그래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했다고 해도 이혼 신고만 한 다음에 재산 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만 소송으로도 가능해요. 다만 재산 분할을 2년 이내에 하셔야 되고 위자료 청구 10년 이내에 해야 된다라는 기간상의 제한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협의혼 하려면은 법원에 2번 가고 구청 가서 신고하고 기간도 지금 뭐 아이가 있으면은 4, 5개월 걸려요. 그러면은 당연히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 기간을 빨리 줄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좀 이제 소송 제도를 약간 편법으로 이용하는 건데요.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이라는 걸 신청하실 수가 있거든요. 뭐 지금 나는 이혼하고 싶은데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니까 법원에서 조정을 해달라, 신청서를 내신 다음에 그 기일에 가서 우리 이제 이혼하기로 합의됐으니까 조정 결정문 하나 써주세요 하면은 저런 절차 없이 바로 결정문이 나와요. 그래서 뭐 하루도 꼴보기 싫다, 빨리 이혼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혼 조정 제도를 이용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갈 경우가 문제겠죠. 이혼 같은 경우는 재판상 이혼은 이제 법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만 청구할 수가 있고요. 홍상수 케이스를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홍상수 같은 경우는 1번, 6번 뭐 이 정도 사유에 해당할 거예요. 부정한 행위가 있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고요. 보통은 이제 6번으로 재판상 이혼 청구 많이 하시고요. 2번에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는 가출하는 경우예요. 가출해서 생활비 하나도 안 줄 때. 그리고 3번, 4번 같은 경우는 뭐 고부 갈등이나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결혼은 가족 관계, 가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둘의 문제가 없더라도 이제
부모님하고의 트러블이 있을 때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것이고요. 5번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어디 파견을 나가거나 뭐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는 그 5번 사유로 이혼을 할 수가 있겠죠. 대부분 뭐 바람 피고 성격 차이 뭐 이런 걸로 이혼 사유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부정행위라고 해서 다른 사람하고 연애를 했다, 간통을 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재판상 이혼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가 사전 동의나 사후 동의가 있으면은 그 사유로 이혼 청구를 하실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사전 동의 같은 경우는 나 너랑 못 살겠으니까 나가서 연애하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이런 대화가 있은 이후에 정말로 나가서 연애를 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서로 합의가 된 거라고 해서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후 용서는 한번 바람 핀 거 용서해 줄 테니까 우리 다시 아이들하고 마음 잘 잡고 잘 살아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이혼해야겠다 하는 경우는 안 된다. 이미 용서를 했고 혹은 사전에 동의를 해서 바람을 핀 건데 그거 가지고 트집 잡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고요.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불치의 정신병이나 뭐 불치의 조울증 이런 것까지 감내를 할 의무는 없다는 게 판례의 태도예요. 그래서 고쳐지지 않는 병이 있다, 이런 것도 역시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도의 문제인데요. 과도한 신앙생활, 이제 맨날 교회 나가고 거기 나가서 막대한 돈을 뭐 헌금으로 기부를 하고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되지만 단순한 신앙 차이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 판례의 태도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거 의무와 관련해서 성불능이나 성교 거부는 이혼 사유에 해당해요. 그러나 이제 임신불능이란 이유만으로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실제 판례라서 이렇게 썼는데 유부녀 강간이나 현금 강치 등 범죄 행위를 남편이 한 걸 알았다고 하면 이혼 청구가 가능한데요. 단순히 저런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이제 당사자 중에 일방이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다는 걸 알았다라고 한다면은 역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특이한 점은 약혼한 단계에서 다른 사람하고 부정행위를 했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임신을 했는데 속이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아이도 낳았고 그것이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이 있어요. 저거는 이제 부정행위를 혼인생활 중에 한 게 아니고 혼인관계 성립되기 전 약혼 단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결혼생활에 영향이 없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인정이 안 됐던 판례가 있는데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 안 돼서 홍상수 같은 경우는 이혼을 못하고 있다.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 안 되는 거는 뭐 대법원까지 가서 공개 변론할 정도로 이슈가 컸던 문제예요. 왜냐하면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가 된다고 하면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여자가 경제권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남성이 경제적인 생활을 하면서 외부에 나가서 바람을 필 수 있겠죠. 그런데 남성이 이혼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여성은 본인이 돈을 벌 수 있었던 젊은 날에 자기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결혼 생활에 집중을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팽 당하면은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하잖아요. 그런 취지로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는 인정이 안 된다, 그런 법률 규정이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은 아직 우리나라에선 유효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경제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일방의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혼이라고 하면은 결국 돈 문제예요. 당사자들은 감정 싸움이라고 주장하지만 변호사들이 보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돈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위자료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유책 배우자는 당연히 위자료를 지급해줘야 되는데 뭐 선교 거부 아니면 부정행위, 성격 차이, 가정폭력 등등으로 잘못을 한 사람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사실 위자료는 소송에서 큰 문제가 안 되는 게요. 아무리 커봤자 3천만 원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자료 이슈보다는 재산분할 청구 이슈가 훨씬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여자 아나운서가 이혼을 했는데 최근에 굉장히 유명하고 이미지도 좋은 아나운서예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바람을 뭐 수십 번 피고 재산을 뭐 미국으로 빼돌리고 뭐 가정폭력도 서슴지 않았던 이유로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그 남성이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주고 이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1심 판결에서 그 김모 아나운서인데요. 위자료로 5천만 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3천만 원이 최고치인 것을 생각하면은 그 남성이 얼마나 쓰레기였는지를 알 수 있는 그 위자료 액수예요. 그런데 문제는 재산 분할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나운서가 실제로 이미지가 좋아서 잘 나가는 아나운서였기 때문에 결혼 생활 동안 축적된 재산이 많았던 거죠. 반면 남성은 재산의 대부분을 미국으로 빼돌려서 추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김모 아나운서가 남편에게 한 9억 정도를 줘야 된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뭐 항소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처럼 위자료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액수가. 재산 분할이 가장 큰 이슈고 이런 결론이 나오는 이유는 그 혼인 관계가 누구 때문에 파탄이 났냐 이거랑 재산 분할을 완전 별개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파탄이 났냐 이거는 위자료 문제고 재산 분할은 뭐 결혼한 이후에 어떤 재산이 형성됐고 기여도가 얼마냐 이것만 따져서 판단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혼인관계가 한 10년 정도 됐으면 누구 재산인지 상관없이 누가 벌어온 돈인지 상관없이 뭐 6대4, 5대5 이 정도로 인정을 해주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 그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자기가 벌어들인 돈이라고 하더라도 남편한테 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내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1, 2년 내에 파탄난 것이 아니라 뭐 10년, 20년 장기간 그 결혼 생활을 유지했으면은 5대5까지 떼줘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돈은 내가 다 벌어왔고 저 사람은 집안일만 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당연히 뭐 새벽까지 일하고 왔는데 집에서 맨날 논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역시 인정이 안 돼요. 가사노동도 기여도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가정주부도 5대5까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3년 전부터 별거 중이라거나 아니면 뭐 10년, 20년 전부터 별거 중이었다 이런 경우도 많아요. 뒤늦게 재혼을 하기 위해서 혼인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남편이랑 한 10년 전부터 별거를 했는데 남편이 별거한 이후에 다른 여자를 만나서 사업이 완전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매출 뭐 몇십억, 몇백억 나오는 기업의 대표가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별거한 이후는 기여도가 없겠죠.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별거 이후에 증식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별거 중이라고 하면은 별거 전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재산에 대해서만 재산 분할을 할 수 있다. 이게 판례이기 때문에 별거한 이후에 이 남자가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그런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이나 연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데요. 퇴직금이 1년에 한 번씩 쌓이고 연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혼인 기간 동안에 축적된 퇴직금과 연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고요. 재판을 하다 보면은 회사,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나 뭐
공공기관에 연락을 해서 지금 이 사람의 퇴직금이 어느 정도 쌓였냐 다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 회사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사실 좀 망신스러울 수 있죠. 망신스럽기도 하고 그 증거도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퇴직금까지 모두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제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 부모로서의 책임은 계속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 재판할 때는 재산관계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 이혼을 할 때는 협의혼이나 재판상 이혼 관계없이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뭐 공동친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동친권으로 지정을 해도 되고 양육자는 엄마로 하는 등 친권자랑 양육자를 다르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친권자는 이제 법정 대리인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아이가 응급실에 입원을 한다든지 여권 발행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동의가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보통 이제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는데 공동친권으로 해두면은 엄마랑 아빠 동의가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응급실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좀 불편할 수가 있어서 보통 친권자, 양육자 모두 뭐 엄마나 아빠로 지정한다 이런 식으로 일방한테 몰아주는 게 일반적이죠. 양육의 책임이라고 하면은 양육비랑 면접교섭권 문제인데요. 뭐 면접교섭이야 한 달에 한 번 시간 내서 아이랑 놀아주고 이제 뭐 서로 그 부분을 협조를 해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이혼을 이제 아이를 낳는 것을 제가 신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면접교섭을 하려면은 둘이 이혼해도 아이가 다 클 때까지 계속 연락을 해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이제 아이가 생기면은 보기 싫어도 봐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때는 좀 더 신중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양육비라는 것도 면책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아이를 키우는데 당연히 들어가는 비용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무직자라서 돈이 없어서 양육비를 못 준다라는 주장도 먹히지가 않아요. 무조건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요새 이제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하면은 개인 회생, 파산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는데 양육비는 면책이 안 돼요. 끝까지 자기를 쫓아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양육비 청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남편한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모르고 아이가 20살, 30살 될 때까지 그냥 혼자 힘으로 키우다가 뒤늦게 이런 것을 알고 과거 양육비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거 양육비를 당연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이가 뭐 30살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 뭐 소멸시효 10년이라고 하던데 소멸시효 완성돼서 제가 청구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뭐 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는 소멸시효가 없어요. 그래서 평생 뭐 쫓아다니는 채무다. 그래서 그 정도로 국가에서 이런 보호를 많이 해주는 이유는 아이의 복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로 확정이 나는 경우에 남편이 양육비를 안 준다 하면은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라는 게 뭐냐면 회사에서 월급 받잖아요. 그 월급을 주는 사람한테 내가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남편이 안 주니까 월급을 떼서 나한테 직접 달라 이렇게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양육비만 이런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최대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국가에서 확보해주기 위해서 생긴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양육비는 한 달에 얼마 이런 식으로 받아요. 일시금으로 받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남편이 한 2-3번 주다 말 것 같다 이러면 담보로 뭐 일시에 뭐 돈을 예치하라든지 이런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이제 뭐 양육비 같은 것은 큰 문제가 되고요. 이제 상속과 관련하면은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의 상속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면은 배우자의 상속권은 없어지거든요. 그래도 자녀는 엄마의 재산도 상속을 받을 수 있고 아빠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양육비가 얼마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그 서울가정법원에서 이런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양육비 산정 기준표. 그래서
다른 법원에서도 다 이걸 쫓아가고 있거든요. 이 정도로 이제 대충 양육비가 어느 정도 나온다 이런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세로 줄을 보면은 자녀의 나이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이제 뭐 중고등학생이 되면은 교육비나 이런 게 더 많이 들어가니까 나이가 늘어날수록 금액이 뭐 50만 원에서 95만 원까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가로줄은 부모 그 소득액의 합산액이거든요. 그래서 뭐 구간이 빵원에서 199만 원. 그 빵원에서 199만 원이라는 것의 의미는 부모가 소득이 전혀 없어도 양육비를 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쭉 있고 그 부모 그 소득액이 7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제일 끝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세로줄이랑 가로줄 해서 이제 만나는 지점이 양육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거주하는 지역이 도시면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거주하는 지역이 도시인지 농촌인지 그리고 자녀 수가 몇 명인지 자녀가 많은 경우는 좀 깎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액의 치료비 뭐 이제 아이가 아프다거나 장애가 있으면은 돈을 조금 더 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부모가 합의해서 고액의 교육비를 내는 것에 동의를 했다. 사립학교를 보내거나 유학을 보내는 것에 합의했다. 혹은 뭐 예체능을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하는 경우에도 여기서 조금 더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 외에 부모의 자산 상태까지 고려를 해서요. 월급은 얼마 안 되는데 뭐 아빠가 부동산이 많다거나 하면 조금 더 금액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표를 기준으로 그 계산을 하고요. 이제 적용 사례를 보면은 이 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딸이 15살이고 아들이 8살이에요. 그리고 원고 175만 원 벌고요. 피고도 175만 원을 버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그러니까 이 표에서 얘기하는 수입은 세 전수입이에요. 본인이 세금을 얼마를 내는지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엄마도 175만 원 벌고 아빠도 175만 원을 벌면은 그 소득액을 합산하면 300만 원 이상 399만 원 이하의 소득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저 오른쪽 표를 보면은 그 세 번째 구간이 되는 거고 아들이 8살 그리고 딸이 15살이니까 각 구간별로 그 세로줄에서 보면은 세 번째랑 다섯 번째로 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아들의 표준 양육비는 약 90만 원 정도, 딸의 양육비는 약 11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엄마랑 아빠가 둘 다 아들의 양육비 90만 원, 딸의 양육비 110만 원 정도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둘의 소득액이 반반 똑같으니까 반으로 나누면 아들의 양육비 45만 원, 딸의 양육비 한 55만 원 이 정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혼할 경우에 양육을 하지 않는 일방은 당사자한테 한 달에 한 100만 원, 110만 원 정도를 양육비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월급을 예를 들어 한 300만 원, 250만 원 이 정도 받는데 양육비를 110만 원 정도 줘야 된다 하면 남성 입장에서 역시 그것이 부담이 클 수 있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110만 원 받아서 뭘 키우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면은 그만큼 서로한테 힘든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를 낳는 것은 더욱더 신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혼을 할 때 이 부분으로 굉장히 다툼이 많고 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많고 그리고 이제 양육비는 딱 이렇게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본인의 사정을 감안해서 깎아달라는 요청이 사실 인정이 거의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의 지식이 다 있으신 분들이어가지고 쉽게 깎아주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양육비 이슈는 매우 큰 문제고 당연히 내 자식들이니까 잘 키우긴 해야겠지만 경제적으로 이 정도의 부담이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오늘 그 연인 간의 금전거래, 데이트 폭력, 그리고 결혼 전 체크해야 될 상황과 혼인, 이혼에 대한 강의였는데 이것이랑 관련돼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 받고 강의 끝낼게요.